엘리사의 부모님은 이탈리아 포텐차에서 27km 떨어진 마을에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그 별장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었죠. 1993년 9월 12일 일요일. 그날 엘리사의 부모님은 별장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 후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큰아들과 딸 엘리사의 도착을 기다리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큰아들과 엘리사는 포텐차에서 출발해 점심시간에 맞춰 별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절친이었던 친구 엘리아나를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막내이자 유일한 딸인 엘리사는 배려심이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엘리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전 11시 엘리사는 엘리아나와 시내에 있는 성당에 다녀온 후 큰 오빠와 함께 별장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집을 떠나기 전 오빠에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빠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고 엘리아나가 혼자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아나는 성당에서 엘리사와 헤어졌고 엘리사가 집에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죠. 오빠는 엘리사를 찾기 위해 성당으로 향했지만 엘리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큰아들과 엘리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휴대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었고 결국 부모님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부모님은 엘리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빠는 엘리아나에게 엘리사와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아나는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치대생이었던 다닐로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아나는 엘리사가 다닐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다닐로는 엘리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것이었죠. 다닐로는 그 지역에서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인해 종종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와 다닐로는 오전 11시 30분 성당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엘리아나는 성당 밖에서 엘리사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친구를 만났고 이후 두 소녀는 엘리사가 성당을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전날 밤 엘리사가 다닐로와 통화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통화 중 엘리사는 다닐로를 좋아하지 않았죠. 또한 오빠와 엘리사는 얼마 전 다닐로를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는 다닐로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다닐로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다닐로는 엘리사를 만난 건 맞지만 15분간 대화를 나눈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화 도중 엘리사가 한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해 불안해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닐로는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교회에 남겨두고 자신은 그곳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엘리사를 찾지 못했고 결국 둘째 오빠는 다닐로의 집으로 달려가 그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닐로는 말을 더듬었고 이마에 땀이 맺혔으며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닐로의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닐로는 교회를 떠난 후 엘리사를 보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엘리사의 오빠들은 다시 다닐로의 집으로 향했고 이번에 이들과 대면한 사람은 다닐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닐로의 부모님은 다닐로가 시험을 보기 위해 나폴리로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아마도 엘리사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매우 순진한 소녀였으며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친구들과 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관에게 다닐로를 조사하라며 재촉했지만 그러나 경찰관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큰오빠는 성당으로 향한 뒤 제단 뒤에 나무문을 제외하고 성당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무문은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인데 평소에는 잠겨 있었고 신부님만
나무문 열쇠를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신부님은 그날 온천에 가셨고 며칠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들과 친구들이 엘리사를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성과는 없었고 부모님은 엘리사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월요일, 가족들은 실종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였으며 언론도 엘리사의 실종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닐로는 나폴리에서 시험을 치르고 돌아온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닐로는 엘리사가 평소 행복하지 않고 가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집을 나와 나폴리로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다닐로는 엘리사와 교회에서 대화를 나눈 후 그곳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죠. 손에 난 상처에 대해 다닐로는 집에 가는 길에 공사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왼손을 옷으로 감싸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알렸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경이라고 답했죠. 경찰은 다닐로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족이 싫어서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그의 주장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막내딸을 사랑했고 엘리사 역시 평소 가족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다닐로의 집으로 향했고 다닐로의 부모님에게 그날 다닐로가 입었던 피 묻은 옷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다닐로의 아버지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냐며 화를 냈고 경찰은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다닐로의 배경을 조사하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살이었을 때 다닐로는 친구 2명과 함께 카우보이 앤 인디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닐로는 친구들에게 아지트로 데려가겠다며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그중 한 친구에게 흉기로 공격했었습니다. 두 소년의 가족은 다닐로를 고소했지만 다닐로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다닐로는 3명의 여성들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들은 다닐로의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몇 달 동안 다닐로로부터 괴롭히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닐로는 음란한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이어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 시민은 다닐로가 버스에서 여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다고 알렸죠. 그러나 몇 달 동안 수사의 진전은 거의 없었고 경찰은 여전히 엘리사가 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의 가족들은 누군가가 다닐로의 가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닐로의 아버지는 지역 엘리트들과 성당 고위층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가족들은 성당 신부인 도메니코가 다닐로의 가문을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메니코는 재단 뒤 나무문을 수색하는 것에 항상 동의하지 않았으며 단서를 수집할 수 있는 우편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메니코는 다닐로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닐로의 18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와 다닐로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찍힌 사진이 발견되었죠. 엘리사의 어머니는 경찰에 대한 불만을 신문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방정부와 교회의 부패로 인해 딸을 찾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994년 6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결국 경찰서장은 엘리사가 가출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엘리사가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의 시신은 포텐차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1994년 9월, 엘리사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다닐로를 다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다닐로에게 당시 손에 남은 부상에 대해 다시 물었고 다닐로는 이전 발언을 고수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다닐로를 허위 증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의사는 다닐로의 손에 남은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게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다닐로는 허위 증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리사의 가족들은 다닐로가
20개월을 복역함으로써 이 사건을 묻히려 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닐로는 10개월만 복역한 후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실종 5년 후인 1998년, 엘리사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고 1999년 4월 23일 자신이 엘리사라고 주장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포텐차를 떠났고 현재 브라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엘리사의 어머니는 그 이메일이 진짜라고 믿었지만 두 오빠는 엘리사가 돈도 여권도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 이메일의 IP 주소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 IP 주소의 위치는 브라질이 아니었으며 포텐차의 한 PC방으로 밝혀졌습니다. PC방 직원은 이메일을 보냈을 당시 고객들의 목록을 살펴보았고 그 목록에는 다닐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러나 경찰은 이것이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영국의 해변 도시인 본머스는 인구가 약 19만 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헤더는 성인이 된 후 고향인 본머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의사 보조와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나중에 커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혼한 후 헤더는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비록 헤더의 수입은 높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2002년 11월 12일 화요일, 헤더는 일찍 일어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14살 아들과 11살 딸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보통 걸어서 학교에 갔지만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더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보통 헤더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작업을 했었죠. 오후 3시 30분, 두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헤더는 보통 문 앞에서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포옹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날 헤더는 자녀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갔고 무슨 일인지 재봉틀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매는 집을 나와 팔을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더는 10차례 둔기에 맞았고 바지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브래지어 앞쪽은 잘려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볼 때 범인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헤더의 체온으로 볼 때 오전 9시 30분경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용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화장실에서 시작돼 재봉틀 앞으로 돌아와 현관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떠나기 전 신발을 갈아 신었을 것입니다. 현장을 철저히 수색한 결과 분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과 창문에서 강제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헤더가 범인을 알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빈틈을 보였고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헤더의 혈흔이 묻은 녹색 수건은 재봉틀 옆 의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수건은 헤더의 집에 있던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실수로 놓고 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헤더의 집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나갔지만 하지만 그들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더가 범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전 남편이 용의자에 오르기도 했었죠. 헤더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손에는 머리카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헤더가 저항하면서 범인에게 뽑은 머리카락이 아니었고 왼손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에는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머리카락 모두 도구에 의해 잘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헤더의 두 아이에게서 일주일 전 예비 열쇠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어 경찰은 두 아이에게 최근 방문객이 있는지 물었고 헤더의 아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 이웃 부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부의 남편이 며칠 전 혼자 찾아와 커튼 맞춤 제작을 부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니라는 이탈리아 남성이었고 그가 바로 다닐로였습니다. 다닐로는 2002년 5월 영국으로 건너가 인터넷에서 만난 이탈리아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데니라고 불렀죠. 다닐로의 집은 헤더의 집 건너편에 있으며 그의 집에서 헤더의 침실과 욕실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닐로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주변 영국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머스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바를 자주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은 다닐로의 집을 방문해 DNA를 채취했고 지문과 머리카락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사건 당일 다닐로가 신고 있던 신발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다닐로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경찰관을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 안에는 나이키 신발 한 켤레가 담겨 있었고 표백제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다닐로는 신발에 냄새가 나서 자주 세탁한다고 설명했죠. 경찰은 즉시 의심을 품고 신발을 압수해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과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닐로에게 그날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닐로는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대학교에 가는 버스를 탔고 이후 수업을 마치고 오후 3시 45분에 학교를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닐로는 그날 버스표를 제공했고 오전 9시에 수업에 출석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닐로에게 알리바이가 있고 범행 동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다음 해 초까지 100명이 넘는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헤더의 컴퓨터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헤더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이웃이 방문했는데 그때 여분의 열쇠가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이웃이 바로 다닐로였습니다. 경찰이 다닐로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해보니 10년 전 그는 엘리사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다닐로가 제공한 알리바이를 재조사한 결과 많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다닐로가 아침에 등록한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 28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버스표는 그가 학교까지 버스를 탔는지 아니면 한 정거장만 타고 버스에서 내려 다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닐로는 유령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여전히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11월 영국 경찰은 이탈리아 포텐차 경찰에 연락해 엘리사의 사건 기록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경찰은 다닐로가 여성의 머리를 자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경찰은 그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공원에 자주 간다는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다닐로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옷을 입고 선글라스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닐로는 덤불 속에 조심스럽게 숨어 지나가는 여성들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닐로가 여성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 그를 제지했고 이어 다닐로의 차를 수색하게 됩니다. 다닐로의 차량에는 쓰레기 봉투, 장갑 헬멧, 그리고 칼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다닐로는 그 칼을 공원에서 주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다시 수색한 결과 칼 세트에서 그 칼만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2004년 6월 22일 다닐로는 헤더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관은 헤더의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건까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닐로는 기존 진술을 주장했습니다. 3일간의 신문 끝에 다닐로는 석방되었고 경찰은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은 여전히 엘리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오빠는 다닐로가 영국에서 헤더 사건의 용의자라는 소식을 듣고 본머스로 향한 뒤 사건 담당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습니다. 이제 본머스 경찰은 이탈리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버스나 영화관에서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신고했었죠. 경찰은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신고한 여성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헤더 손에 남은 머리카락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실종된 지 17년이 지난 2010년 3월 17일, 2명의 유지관리 보수 직원은 성당을 수리하던 중 제단 뒤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위층 다락방에 도달했습니다. 작업자는 구석에 누워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마른 인간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의 옷가지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고 엘리사의 가족들은 엘리사가 사라졌을 때 입고 있던 옷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부검 결과 엘리사는 가슴과 등에 자상이 남아 있었고 손과 팔에는 방어훈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가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지는 찢어져 있었으며 브래지어 앞부분이 잘려 있었죠. 엘리사의 손에는 깔끔하게 자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려 있었습니다. 헤더가 발견되었을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DNA도 발견됐는데 이 DNA 샘플은 현지 대학으로 보내져 다닐로의 DNA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DNA는 다닐로의 DNA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기관에 DNA 샘플을 보냈고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DNA는 다닐로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 DNA 조사를 한 교수는 성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해당 교수는 증거 조작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사라진 마지막 장소에서 살해당했고 그곳에서 무려 17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즉시 성당을 찾아 도메니코 신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도메니코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2010년 5월 19일 영국 경찰은 다닐로를 체포했고 기술의 발전으로 녹색 수건에서 그의 DNA를 채취한 상태였죠. 일주일 후 이탈리아 경찰은 다닐로의 신문을 위해 이탈리아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영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4일 헤더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엘리사의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엘리사 사건의 증거도 제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7주간의 재판 동안 검찰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배심원은 5시간 심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다닐로는 헤더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여전히 다닐로를 송환해 엘리사 사건 재판에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닐로는 항소하게 되었고 그의 송환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법원은 다닐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닐로는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닐로는 헤더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엘리사의 추도식에는 7만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신을 성당 묘지에 묻기를 거부했습니다.